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입문서 342페이지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비과세는 이제 세목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시험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물론 취득세도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이, 그래서 거기 비과세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취득세, 국가 등 비과세. 국가는 다 비과세입니다. 과세권자가 국가 지자체니까 얘네들은 비과세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국가 등 비과세, 동그라미 1번에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구 다 비과세입니다. 단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외국정부는 항상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상호주의란 얘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서 과세하면 우리도 같이 과세한다. 얘가 시험에 언급이 되면 거기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만 지어가시고, 그럼 동그라미 2번은 국가 등의 기속이나 기부 취납, 소유권이 국가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죠. 내가 취득을 했는데 국가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너도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예외 규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번은 기속을 안 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이었는데, 상식적인 얘기죠. 아니 국가한테 기속을 안 시키고 팔아먹었다는 거죠. 당연히 비과세 안 되겠죠. 그 얘기고. 두 번째는 국가에 기속을 시키는데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내가 국가한테 기속을 시키는데 국가소의 다른 부동산을 대신 받거나 뭔가 아니면 걔가 기속을 시키는 대신에 일정 기간 이용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신탁은 우리 신탁이란 말은 믿고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이 만약에 을한테 재산을 신탁을 하게 되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위탁자라 하죠. 위탁자.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되면 얘 건데 얘한테 맡긴 거죠.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관리해달라고 이 법에 따라 맡기는 거니까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소유권이 만약에 얘한테 다시 넘어갔다. 이런 새로운 수탁자 그런 표현습니다. 신수탁자 그러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네끼리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니까 뭐다?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면 요 탁탁탁을 기억하시면 돼요. 탁탁탁.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위신탁 그러면 그냥 탁탁탁이다. 탁탁. 당사자가 위탁자, 수탁자 얘네끼리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탁탁탁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법률에 따른 환매라고 되어 있죠. 환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끼리 환매하는 게 있고 법에 따라. 개인끼리 하는 것은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법에 따라 환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강제징발 등이 됐는데 특별징수법에 따라서 강제징발됐다가 나중에 다시 내가 도로 가져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다? 비과세 주겠다. 그러니까 혹시 환매가 나오면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끼리는 비과세가 안 되고 법에 따라. 거기 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필요 없는 게 그 법 이름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뭐예요? 지네가 알아서 나오는 거죠. 이상한 법 나오고 꼬랑지에 환매가 붙으면 걔가 법률에 따른 환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임시건축물 중요합니다. 임시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건축물이니까 비과세 줍니다. 대표적인 게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걔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비과세 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시건축물 나오면 그 교재에 사치성은 안 됩니다. 사치성 계산, 별장, 골프장 등은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존속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모델하우스를 설립해 놓고 1년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래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치성은 안 되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 조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 개수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법상 대수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 배우시면 건축법에 대수선이 있어요. 그거는 비과세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금액이 9억 이하일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번, 5번은 둘 다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지 딸랑 제목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상속등으로 차량등을 취득했대. 천재지변등으로 상속 전에 이미 차가 쓸모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뭐 침수가 됐다든가. 근데 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아직 돌아가셨는데 상속은 됐는데 뭐가 안 됐어? 말소등기 안 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상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막 나오더라도 얘를 정답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왜? 부동산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국가 등의 실만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공동주택 개수는 참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등록세 비과세는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1번에 국가는 다 똑같다 했죠. 모든 조세가 다 똑같아요. 공통으로 국가 등은 비과세고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다. 이건 뭐 기본 상식으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기타 등록 중에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에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세가 비과세가 지문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3번이에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무덤, 그 얘기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세는 그냥 국가 등 기본 개념하고 그 3번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344페이지 재산세 비과세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국가는 다 비과세라겠죠? 공통이잖아요. 국가 등은 다 비과세인데 올해 시험에 33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답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근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재산세 국가 등이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외국 정부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는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재산세 배울 때 납세 의무자를 배워요. 납세 의무자. 얘가 국가 등 소유 건물인데 갑이 이 국가 소유 건물을 사겠다고, 산 건 아니에요. 사겠다고 계약만 했어요. 그럼 얘를 뭐라 하냐면 매수계약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구청 건물인데 갑이 이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만 했어. 근데 우리 이게 납세 의무자에 뭐가 있냐면 얘가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가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 건물을 여러분이 사겠다고 계약하고 여러분께 아닌데 연부가 2년 이상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공짜로 써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공짜로 쓰니까 재산세는 네가 내란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국가 등권 원래 뭘 받아요? 비과세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얘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결론 국가 소유임에도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얘는 전제 조건이 무상이에요. 공짜로 써야죠. 내가 국가 건물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낼 일이 없겠죠. 그 당연히 공짜로 썼을 때. 그래서 무상, 그러니까 유상 그러면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공짜일 때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유리로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올해 시험에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일 때만 된다는 거 거기 키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용도 구분에 나오죠. 도로하천 제방 국어는 개인기 아니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 민통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토지는 행위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왜 TV 같은 거 보시면 파주나 저쪽 안쪽에 민간인 통제구 민통선이라고 있죠. 민간인 통제구역. 근데 그럼 그 안에 토지는 내 맘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맘대로. 그러니까 비과세 줍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 안에가 중요해요. 요즘도 잘 나오는데 이거는 꼭 뭘 기억하셔야 돼. 전답, 과수원, 대제는 제외. 왜?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민통선 안에 살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 안에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지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요걸 틀리게 돼요. 전답, 과수원, 대지가 포함되니 안 되니. 이것만 물어보니까 얘 나오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 3번은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안에 임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임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름 살벌하죠. 자연자 들어가고 보존자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다 들어갔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자연 보존 지구. 그러니까 여러분 임야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홍길동이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 땅을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야. 명의만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리고 4번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비과세 안 하죠. 여러분 왜 그 개발지 같은 데 가면 그 이미 철거하기로 확정이 돼가지고 막 그 벽에다가 빨간색 락카로 막 철거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걔가 6월 1일이 됐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된 거예요. 왜? 근데 이전에 뭐는 결정됐는데 철거하기로 확정은 됐는데 아직 철거를 못 한 거야. 그런 경우는 세금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미 행정명령 내린 거잖아. 확정된 거니까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도 조심할 게 대신 건축물만 됩니다. 만약 주택 같으면 토지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철거는 누구만 철거하는 거야? 건축물만 철거하는 거지 토지를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험에 나오면 뭘 물어봐요? 부속 토지, 대지까지 같이 비과세한다? 그럼 땡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물에만 걔만 철거되니까 니만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부 이제 코스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인문서 지나면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는 그런 걸 고쳐가지고 되거든요. 토지도 비과세가 되니 안 되니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종부세는 비과세 따로 공부하실 건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맞물려 갑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는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죠. 결론은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을 받게 되면 당연히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결론 종부세 비과세는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 규정을 따라간다. 그래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과세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양도세 부분이겠죠. 양도세. 근데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그래서 거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4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입주권도 있어요. 입주권도 있는데 걔는 시험에 거의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4가지 보시면 되는데 그 4개 중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2번하고 3번입니다. 나머지는 제목 정도지 얘가 세부적인 내용 물어보질 않아요. 파산 선고 처분소득 그리고 지적 뭐 조정금 얘기 나오죠. 얘네들은 그냥 비과세다 그러면 되고 시험은 2번하고 3번인데 2번에 농지 교환 분합이 나와요. 자, 농지 교환 분합이란 말 그대로 농지를 서로 나누거나 합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감 있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농지를 팔아요. 얘한테. 근데 얘가 농지를 10억에 파는데 얘가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거죠. 농지끼리 교환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해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을한테 야 혹시 너 농지 없니? 그러니까 을이 농지가 있답니다. 얼마? 그래? 얼마 정도 하는데 1억 정도 한답니다. 아 그럼 잘됐다. 그러면 너랑 나랑 이 농지를 서로 교환한다고 하자. 그러면 비과세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10억에 너한테 파니까 1억짜리 농지 나한테 주고 나머지 차액 얼마? 9억은 뭘로 줘? 현금으로 줘. 이런 얘기죠. 얘들 혹시 눈치챌지 모르니까 현금은 바로 계좌이체 하지 말고 사과 박스에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주고 위에다 사과 몇 개 넣어가지고 위장 잘 해서 줘.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저 같아도 이렇게 하겠죠. 왜?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법에 뭐가 있어요? 교환하게 되면 서로 비과세 해주는 건 맞아.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다? 요 차액이죠, 차액. 이 둘의 차액이 9억이 차액이잖아요. 요 교환하는 쌍방토지 차액이 요것이 어떤 조건을 갖춰라? 이 농지 10억짜리잖아요. 요거에 둘 중에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야 됩니다. 그럼 10억이 큰 돈이잖아. 그거의 4분의 1이면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얘가 2억 5천 이하일 때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9억 차이 났죠? 얘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교환부라면 다른 건 몰라도 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둘 중 큰 토지 가격의 얼마요? 4분의 1 이하. 요거 정도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얘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고 보통 얘가 단독으로 나온 적이 오래전에 나오고 최근에 거의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 뭘 해요? 지문 한 줄 나오면 뭘 해요?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하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34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농지교환분합 1번 비과세 금액 요건 있죠? 걔는 꼭 기억하시라는 거지. 딴 건 몰라도 4분의 1 이하.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가 이거죠?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얘가 2년 이상 보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하면 비과세 됩니다. 이 세 개의 요건을 동시 충족을 하게 되면 비과세 주죠. 그럼 세법은요. 1세대가 집이 하나 있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세대 구성 원칙은 이런데 예외가 있고 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가 있고 2년 보유 안 했는데 한글로 봐주겠다. 시험은 뭘 내겠어요? 예외 규정을 내겠죠. 올해 시험에도 요 1주택 예외 규정을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또 나오게 되면 여기를 내겠죠. 왜? 이건 올해 시험에 33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대 구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1세대가 돼야만이 뭘 받을 수가 있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대 구성이 되시려면 첫 번째 거주자로서 이렇게 돼요. 거주자만 됩니다. 우리 거주자란 말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1년 중 거소를 둔 자를 말아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대 구성의 뜻은 거주자만 되는 게 아니라 and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주자가 세대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 그럼 이 배우자가 없으면 세대 구성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가 없으면 세대 구성 절대 안 된다라고 돼 있으면 이 땅의 수많은 농촌 총각들은 집을 50년 보유하고 파는데 배우자가 없으시니까 결혼을 안 하셨네요? 세대 구성이 안 돼요. 비과세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뭐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봐주는 예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외를 보시면 되는데 그 예외는 346페이지 1세대 원칙 되죠? 기억번.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and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부모님이나 제 형제, 자매, 그다음에 처남, 처제, 장인, 장모님 다 같이 살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신 주소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가 다르면 별도 세대가 되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은 세대원인데 제가 주소를 옮겨버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야? 별도 세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소가 같든지 말든지 항상 동일 세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한번 엮이면 절대로 따로 살던 같이 살던 항상 동일 세대원. 누구? 부부입니다. 자, 배우자는 한번 엮이면 즐긴 거예요. 그래서 자, 배우자인데 둘이 별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같은 세대원이고요. 그죠? 따로 살아요? 주소, 집이 각각 있어서 따로따로 주소 옮겨 살고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 심지어 이혼했어요. 근데 같이 살고 있어요. 이혼했는데 같이 살고 있으면 동일 세대원이에요. 왜? 이혼은 너랑 나랑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가지고 숨도 쉬기 싫어. 그렇게 싫은 사람이라 이혼했는데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위장 이혼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같이 살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럼 뭘로 본다?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기억번에 가로 안에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거를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런 뜻입니다. 예외 나오죠? 배우자 없어도 1세대.
자, 몇 살 이상이면 된다? 30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30이 넘으시면 배우자가 있건 없건 일평생 1세대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배우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셨대. 배우자가 있다가 없는 거죠. 돌아가셔서 배우자가 없으신 거고 이혼해가지고 배우자가 없는 거야. 이분은 처음부터 배우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다가 없으신 거잖아요. 경력서. 이분은 경력서 아니라요. 경력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일리지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한평생 그때부터는 뭐예요? 배우자가 없어도 있다가 없으시니까 일평생 1세대를 봐주겠다. 그리고 시에 일정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법에 정한 소득이 있으면 된다. 근데 시험에서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낸 적은 거의 없어요. 안 나온다고 해야죠. 나와봤자 요 기본 개념 정도 한 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1주택이고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속 토지는 무제한으로 비과세 해주진 않습니다. 그죠? 토지도 같이 비과세 해줘요? 주택은? 왜? 주택은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잖아. 근데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해주면 여러분 대지 10,000평에 20평짜리 집을 지어놓고 팔았어. 비과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면적 제한이 있는데 그 345페이지 앞장 넘기시면 다시 박스 하나 있죠. 거기 보시면 도시지역 내 밖 그래가지고 거기 3배, 5배, 10배 이렇게 나오죠. 요만큼만 해주겠다는 거야.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은 10배인데 도시지역 안에서 수도권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3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도시지역 안하고 밖. 얘는 10배예요. 근데 사실은 얘가 개정된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사실 올해 개정됐는데 시험에 출제가 안 된 거예요. 도시지역 밖에서 10배까지 부속 토지 바닥 면적, 건축물 바닥 면적 10배까지를 비과세 해주는데 여기는 원래 5배였거든요. 5배? 근데 이걸 세분화시킨 거예요. 어디? 수도권. 자, 수도권은 개발이 너무 많이 돼 있잖아. 서울 같은데. 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니는 5배까지 안 해주고 개발된 지역 어디? 주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몇 배까지만 3배까지만 해주겠다는 거지. 나머지는 5배. 그럼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도시지역 밖은 10배. 그 다음에 주상공 그러면 3배. 그럼 주상공 아닌 애는 다 몇 배? 5배. 그래서 3배, 5배, 10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배짜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상공은 3배다. 시험을 내면 얘를 낼 확률이 높죠? 뭐 수도권에 주거지역이 있대. 그럼 5배. 그럼 틀린 거야? 몇 배까지? 3배까지. 그래서 그 표에 있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3배, 5배, 10배를 다 외우지 마시고 도시지역 밖은 10배. 그 다음에 수도권에 주상공 나오면 주상공은 개발지잖아. 그러니까 3배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녹지 이런 거 나오면 주상공 아니니까 5배를 찍으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346페이지로 가셔서 그 동그라미 3번에 1주택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우리가 주택을 판단할 때는 공부상과 실제 용도가 다르면 뭘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야? 네, 사실상 용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모르시는 게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거든요. 그건 주택이 아니죠. 근데 걔를 그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주택으로 세를 주게 되면 공부상에는 주택이 아니지만 실제는 주택으로 세를 준 거죠. 그럼 세법은 걔를 주택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에다가 오피스텔 하나 있다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세를 주고 그 아파트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이 왕창 나오게 됩니다. 실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로. 제가 뭐 학원에 강의할 때 재작년 수강생 중에 그런 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양도세가 몇 천만 원 나와가지고 내야 돼요. 그거는. 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고가주택, 겸용주택 다가구 나오는데 이것들은 본강의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실 내용들이고요. 그 하나만 고가주택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고가, 비싼 주택이란 얘기죠. 자, 이때 고가주택은 뭘 말하냐면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집을 팔았는데 12억이 초과됐다. 그럼 걔는 고가주택이에요. 그리고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데 비과세 대상이야. 근데 13억에 팔았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12억에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왜?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양도세 계산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고가주택이란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얼마나?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이라 한다.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 4번에 2년 이상 보유가 나오죠. 여기 교재는 제가 여기 기초인데 얘를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예외적으로 한 걸로 봐주겠다. 특례입니다. 자, 그건데 첫 번째 원칙 거기 있죠? 347페이지 4번에 2년 이상 보유 기획 원칙 했고 니은번 예외 나오죠. 그걸 보겠습니다. A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설 임대주택은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뭐만 하면 된다? 그 집에서 5년 이상만 뭐 하셨으면 거주, 살았으면 너는 뭘 안 했어도 보유 2년이 안 됐어도 비과세 주겠다. 여러분 보유와 거주는 다릅니다. 보유란 말은 여러분이 공부상 대표적인 등기부등본이죠.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럼 그 등기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고 거주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자, 내가 몇 년을 살았느냐? 걔는 뭘 가지고 따져요? 등본상,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이에요. 그게 거주기간이고 보유기간은 공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5년만 살았으면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 주겠다. 그럼 여러분은 건설 임대주택 그럼 뭘 기억하시면 돼? 5년 이상 거주 그 집에 세를 들어 살았으면 보유 2년을 하지 않았어도 뭐한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해주는 경우가 있죠. 수용됐어요. 여러분 강제 수용이 됐어. 내가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얘가 도로가 난대요. 그래서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보유기간 2년을 못 채웠잖아요. 그럼 비과세가 안 해줘? 말이 안 되잖아요. 지네가 강제 수용해가고 나한테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수용이 되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비과세 줘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 이민 가요. 한국 살다가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집 산 지 1년 만에 안 되겠다. 내가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사를 가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세탁소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을 가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집이 하나인 사람이 이민 가는데 너 2년 보유 못했으니까 세금은 내고 가.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비과세 줍니다. 이민은 안 가는데 이번에 집에 갔더니 남편이 외국으로 발령냈어요. 발령났대요. 1년 이상 장기간 나가야 해서 직장 문제 등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건 아니지만 직장 문제 등으로 나가게 되죠. 이런 경우도 만약에 집을 팔고 가게 되면 무조건 뭘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이민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직장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 그러면 집 팔릴 때까지 이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집이 안 팔리면 못 팔고 미리 나갈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 파시면 뭘 해줘? 비과세는 해줍니다. 그럼 얘는 시험에 나면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 출국 후 2년에 만약에 못 팔고 나갔는데 2년 지나고 파시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3년 이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해당 얘네들은 보유도 관계없고 거주도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 있어요? 1년 이상 그 집에서 뭐 했으면? 거주했으면. 내가 그 집에서 1년만 살았으면 너도 비과세 주겠다.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치악상 형편, 학교를 얘가 타 지역으로 진학을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생들이 특목고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얘가 서울 살다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서 강원도 횡성으로 갔어. 왜? 한우를 좋아해서? 아니고요. 횡성에 가면 고등학교 뭐가 있어? 우리나라 천재들만 가는 학교 있죠. 민족사관 고등학교.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어? 공부하려고. 그런 애들만 가는 학교 있죠. 여기서 출퇴근 통학할 수 없죠. 이사 가란 얘기죠. 그리고 직장, 그러니까 질병치료 그래요. 그러니까
편찮으셔. 식구 중에 한 명이 편찮으셔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물 맑고 공기 맑은 횡성으로 갔어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못하죠? 이사 가라는 얘기고 직장 발령 났어요. 서울 있다가 거제도로 발령 났어. 출퇴근 못하잖아. 이사 가라는 얘기죠. 학교폭력. 얘가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등을 가야 돼요.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가 그 집에서 1년 이상만 거주 살았으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주겠다. 그럼 얘네 시험에 나오면 어디를 조심하셔야 돼? 그죠? 여기를 보유라고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요? 타시군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나 통학하기 힘들다는 뜻이잖아. 근데 종로구에서 종로구로 간 다음에 너무 멀대.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보유기간 특례는 내용도 별로 없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얘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았는데 1주택 특례를 냈죠. 1주택 특례는 29회 때 출제가 됐는데 또 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올해 34회 때 만약에 나온다 치면 저걸 또 낼 일은 없겠죠. 그럼 여기가 더 유력하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공부하면 그걸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주택 특례는 뭐야?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겠대요. 그래서 348페이지 나와 있는데 엄청 복잡하죠? 근데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얘는. 그래서 뭐 이걸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이 부분을 뭐 깊이 가실 건 없고, 자, 기본 개념만 볼게요. 얘가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집을 먼저 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집을 아무거나 팔면 안 되고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어떤 집을 팔아야 돼?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새로 집을 샀어요. 그럼 새로 산 집을 먼저 팔면 혜택이 없어요.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올해 이 부분이 묶어서 시험에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몇 개만 한두 개만 딱 보겠습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집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 집을 사셨어. 2주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팔면 된다겠죠? 어느 걸 먼저 팔으라고요?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얘를. 그럼 현재 몇 주택이?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그쵸? 1주택으로 봐주겠다. 조건 있죠? 이 집을 사시고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얘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집 있고 1년 안 지나고 사면 혜택이 없다는 얘기죠? 1년 지나고 사시고 이 집을 산 날로부터 얘를 3년 이내에 파시면 돼요. 그럼 얘를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양동으로 파서 얘가 만약에 보유기간까지 충족을 시키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조건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얘가 조정대상 지역이 있어요. 기존의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데 새로 산 집도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 그럼 얘는 2년 이내에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조정이면 그러니까 서울이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서울에 집이 하나 있으신데 1년 지나고 서울 집을 또 샀어? 그럼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둘 다 조정이면 2년, 하나라도 조정이 아니면 3년이에요. 하나는 조정, 하나는 아니에요. 그럼 3년. 뭐만 기라고요? 둘 다 조정일 때만 몇 년이다? 2년이다. 그래서 348페이지 기억번이 그 얘기인데 지문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문 하나로. 너무 길어가지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하고 리을번, 동거봉양 혼인. 자, 이건 뭐냐면 부모님하고 동거봉양이니까 자식이 따로 살고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합가를 했다. 합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집이 2개,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2개가 됐다는 얘기죠. 그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어. 근데 결혼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둘 다 같은 세대원이잖아요. 그럼 2주택자죠. 근데 부모 모시려고 합가했고 결혼해서 집이 2개 되는데 이 사람이 투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혼을 투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너는 그 합친 날로부터 10년 안에, 너는 혼인한 날로부터,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이거예요. 근데 집을 하나 팔아야 되잖아요. 자,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아까 제가 무조건 기존의 집을 먼저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얘가 성립이 안 돼. 왜? 기존의 집이란 얘기는 본인 앞으로 집이 2개죠. 원래 집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 샀어. 그럼 기존 집을 팔면 되죠. 근데 얘는
같은 세대원 집이 각자 명의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합가. 한쪽 집으로 합한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네 집으로 합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해야지 국가가 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이에요. 자,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주고, 혼인은 몇 년 안에?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개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 그 다음에 동거봉양, 요 두 개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깊이 가실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유기간 특례 위주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자, 비과세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 취득 시기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언제 샀니? 그 얘기인데, 취득세는 여러분,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인데, 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에.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얘가 가산세가 추가돼요. 그러면 얘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잖아요. 그럼 기한 지나면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이날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날짜 60일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법으로 각각의 취득 형태별로 언제를 취득일로 볼 것인 걸 정해준 거예요. 그래 놓고 이날부터 60일 따져서 날짜 지나면 가산세 부과한다, 그 얘기인데, 교재 349페이지 잘 보세요. 거기 그게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요. 교재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1번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랬죠. 그리고 국수공판장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국가 기업 니은 딕을 이으면 얘네들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고, 이 말대로 하면 개인은 계약서로 가고 얘네들은 사실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싹 개정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수공판장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그 자체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다 지워야 돼? 유상승계 1번 사실상 잔금식 이거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가로 안에 국수공판장 부착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죠. 그걸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1번에 뭐 하나만 남아야 돼. 그렇죠? 요거 하나만 딱 남아야 돼. 1번 유상승계는 뭐다?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러니까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는 거. 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끼리 아파트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취득일이 언제라는 거야? 계약서 관계없이 실제 잔금 지급한 날, 그날부터 며칠, 60일 이 뜻입니다. 개정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의 동그라미 1번은 뭐만 나오면 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러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2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만약에 일에 해당하니까 실제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다. 자, 실제 잔금 날짜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왜? 실제 잔금 지급일은 입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뭘 가지고 입증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무통장 입금 아니면 카드로 한다든가 이렇게 전산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끼리 사과박스에다 현금 넣어가 둘이 주고받았어. 그럼 과세권자는 실제 잔금 지급한 걸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뭘로 간다? 그때는 계약상으로 합니다. 계약상 잔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뭘로 봐요?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은 이걸로 가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로 가요. 근데 계약서를 봤더니 또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없어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부분이 개정이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저기다 얘기해가지고 요 수정된 거 같이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1번 실제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이 실제 잔금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고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뭘로 간다?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등기 등록을 먼저 했대. 무슨 얘기예요? 얘가 이걸로 가는데 이거 전에 등기했대. 등기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그때는 등기치 날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가 같이 나오면 등길이 같이 언급이 되면 항상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월 25일에 실제 잔금 날짜예요. 이날이 취득일이죠. 근데 등기를 27일에 했어요. 그럼 언제가 이날이 취득일이라는 얘기야. 빠른 날. 23일에 등기를 했어요. 잔금 날짜 25일인데 그건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이날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나오면 뭐만 기억하시면 돼. 나오면 둘 중에 빠른 날로 간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부취득은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데 걔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실제 연부금 지급일. 그러니까 실제 돈 준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뜻이고요. 무상승계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원칙이 뭐야? 계약일이에요. 무상. 자,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이 원칙인데 누군 예외다? 상속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이에요. 상속은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죠.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무상승계는요. 상속하고 증여 두 개만 배우거든요. 그러면 원칙이 계약일인데 상속은 돌아가신 날 그랬어요. 결론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라는 뜻이야. 결론은 증여는 계약일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고 상속은 언제로 봐요? 상속 개시일 그럽니다. 유증이라고 써있는 가로 안에 그 질문하시는 분의 유증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써가지고 상속이 된 걸 유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돌아가셔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는 걸 그냥 상속 그러는 건데 유증은 안 물어봐요. 뭐만 물어봐? 상속만 물어봐. 그러면 상속은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그러시면 되고 결론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고 자, 건축물을 건축 개수했어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이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물 다 짓고 나면 뭐예요? 허가받고 지면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죠. 준공검사 하면 얘들이 뭘 줘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줘요. 이러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보통은 집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허가 떨어지고 준공 떨어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 사용하는 게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칙이 뭐예요? 건축을 하게 되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하고 실제 사용한 날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건물 짓잖아요. 그러면 준공 안 떨어지는데 미리 들어가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준공 떨어지면 그때부터 취득한 걸로 봐서 60일 따져가지고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미 준공 떨어지기 2달 전에 미리 들어가 살았어. 2달 후에 준공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취득세 신고하면 날짜 지나가지고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 둘 중에 뭐? 사용 승인서 나온 날하고 실제 사용한 날 중에 빠른 날로 간다. 그럼 미리 들어가 사용했으니까 그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미리 들어가 사용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있죠. 들어가 사오니까 이 엄동설안에 그냥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전기 공급할 테고 도시가스 같은 공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계속 공급돼서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공급된 날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사용일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게 혹시 얘네가 모를 거라 생각해가지고 미리 들어가 사용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런 걸 가지고 다 확인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날짜 지나가지고 가산세 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뭐 사실상 사용일 중 뭐 한 날이라고요?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넘어가서 지목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지목을 변경했어. 형질 변경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는 실제 변경된 날과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먼 날이다. 얘도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지목 변경 전에 사용했대. 그럼 뭐? 사실상 사용일.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요. 원칙은 이날이래. 근데 그거 전에 뭘 미리 사용했대, 뭘 미리 받았대. 그럼 그걸로 가면 돼요. 원칙으로 법을 정하고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빠른 걸로 가면 돼요. 얘 보세요. 얘가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정식으로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대. 그러면 사용 승인 받기 전에 미리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럼 뭐가 빨라요? 임시 사용을 미리 받은 거잖아. 그러면 걔는 임시 사용 승인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이 나오면.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원칙대로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지금 얘도 둘 중에 빠른 날이 취득일인데 그 전에 미리 사용했대. 그럼 미리 사용했으니까 걔가 빠르잖아. 그럼 그때는 뭘로 가야 돼?
실제 사용일로 취득일로 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6번은 매립간적. 받아 메꾸는 거죠. 받아 메꿔서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공사 준공 인가 떨어진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 쉬었다가 350페이지 양도 및 취득식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